어제보단 누그러졌지만 전국적인 불볕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낮 시간대 논밭 등 야외 작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을 행사를 찾아 방산 강국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기업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채용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조 8천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놨습니다. 위탁 급식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창원 국가산단의 일부 구내식당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전국적인 불볕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7월 상순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동해안 지역의 폭염특보는 열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의 폭염은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졌고 경기 부천과 김포, 충남 태안과 서산 등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상향됐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뜨거워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심해질 거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은 40.2도, 서울은 37.8도를 기록하며 7월 상순 기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밤에도 열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5도 등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36도, 대전 35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부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 열흘 만입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데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졌던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경남의 폭염 관련 연속 보도, 오늘은 농업 현장입니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는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문그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지를 재배하는 창녕의 한 비닐하우스.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농부들이 농사에 한창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온도계를 봤더니 온도는 무려 52도에 육박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2도 정도는 더 높은 체감적으로 외부 온도하고 실내 하우스 온도하고는 5도에서 한 7도 정도가 차이 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폭염 취약 지역에 대한 기온 관측이 따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기상 관측 차량을 직접 탑승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온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차량의 앞쪽 센서가 바닥면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그늘이 없는 논밭 주변에 차를 대고 바닥 온도를 재보니 지면 온도는 58도에 이릅니다. 반면 가로수가 있는 그늘로 이동해 측정한 바닥 온도는 35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늘이 있고 없냐에 따라 온도가 23도나 차이 나는 겁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논밭에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실외에서 작업할 경우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관측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주기적인 휴식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남소방본부의 최근 5년간 온열 질환자 이송 건수를 분석했더니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환자가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서도 논밭과 비닐하우스의 온열 질환자 발생은 28건이나 됩니다. 질병당국은 오후 시간엔 논밭 작업을 자제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경남의 온열 질환자가 어제 하루에만 14명이 늘어 모두 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명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 18명, 김해 14명 순이며 열 탈진 증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경남의 가축 폐사 피해는 닭 14,000여 마리 등 2만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한여름도 아닌 7월 초 이렇게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밭작물 등에선 벌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호박잎이 힘없이 축 처졌고 꽃봉오리도 잎을 꾹 닫았습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밭에선 더위를 이기지 못한 열매가 떨어져 나뉜 겁니다. 아이고, 고추가 다 죽었네, 그새. 7월 초순 찾아온 이례적인 폭염에 볏짚을 깔아 지열을 막고 수시로 물을 뿌려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날씨가 지금 36도가 넘어가는 상태이다 보니 고추가 일단 수정이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량에서 한 20-30% 이상은 감소된다고 봐야지.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갈수록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1,200헥타르, 축구장 3만 개 크기에 육박했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2022년 17억 원이었던 고수온 피해액은 지난해에는 1,430억 원으로 2년 새 80배나 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피해 구제책 또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복구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이상 고온으로 인한 포괄적인 농어업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고온은 봄도 될 수 있고 가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포괄적으로 우리 농민이나 소비자들한테 이런 피해를 좀 대응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특검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포함해 10여 곳입니다. 윤 의원이 이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입니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불같이 화를 낸 것이 수사 외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 2천여 명이 동원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구속 여부를 두고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기동대 2천여 명과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 불법 의혹 투성이라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격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 불법 의혹 투성이라며 자체 국민검증단을 통해 도덕성과 정책 역량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선 협치를 저버린 입법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당 내용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거로 알려진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안 의원을 향해 비열한 행태,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한다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의 혼란을 들여 송구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새 혁신위원장을 임명해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처음 맞는 방위산업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관련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방산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정부기관 등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방산발전 첫 기념일을 맞아 열린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산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I 무인 로봇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제품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의 긴밀한 안보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통령 직속 방산 컨트롤 타워 신설과 관련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경남 지역 방산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지역 채용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호황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K2 전차가 산악 지형을 질주하며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현재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립과 용접, 전기 전자 분야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를 채용합니다. 신규 일감이 늘면서 인력 수요도 늘어나 올해도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공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늘리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연말까지 연구개발 경력사원은 물론 항공사업부 연구개발 박사, 무인기 사업 체계개발 생산 경력 직원을 상시 채용합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면서 정년퇴직 등 자연퇴사자 수보다 더 많은 인력을 뽑고 있는 겁니다. K9 수주라든가 이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단 꾸준히 지금 뽑고 있고요. 특히 현장 중심으로 정년퇴직 인원 외에도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일자리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무기 수출 이후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관련 수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남 전역에 밀집된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후방 산업을 비롯한 경남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또 국내 주요 방산업체 25곳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에서도 지역 구직자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서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다음 달까지 돌봄 카페를 돌봄 노동자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에서는 얼음물과 이온 음료, 부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휴대전화 충전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산청군이 폭염에 대응해 환경비화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다음 달 말까지 쓰레기 수거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조정했으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작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25 남해 상주 음모래 축제가 오는 12일 상주 음모래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음모래를 주제로 밴드 공연과 맨발 걷기, 모래성 쌓기, 수상 레저 체험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와 체험 행사로 꾸며집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2025 하반기 시즌 라인업 공연과 전시 13편을 공개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다음 달 1일과 2일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시작으로 뮤지컬 정글북 등 공연을 선보이고 한국 서양화 명작전과 경남 출신 조각가들의 야외 조각전 등 전시 행사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동안 광주와 울산, 대전 등을 잇따라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 있는데요. 경남 방문 계획은 아직 요원한 가운데 이달 말 국정과제 채택 마무리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조급해졌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광주에 이어 대전에서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민들과 해묵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박완수 경남지사도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희망했지만 경남에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난상 토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직 경남 방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영남과 강원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국정과제 채택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급해진 박 지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부산 울산시장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해에서 새 단체장이 비공식 회동을 한 데 이어 부울경 국회의원과 합동 현안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쯤에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장하고 나오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울산도 2단계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것까지 발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하면 박 지사가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구내식당을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창원 산단에 마련된 위탁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해봤더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아예 표기조차 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기업만 3,000곳 이상으로 전국에서 5번째 규모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창원 산단 12만 노동자의 식사를 챙기는 구내식당들은 원산지 표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20여 개 업체, 직원 100여 명이 이용하는 산업단지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으로 닭튀김과 브로콜리 등이 나왔지만 원산지 표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구내식당. 국내산 오리고기를 쓴다고 붙여놨지만 냉장고에 보관된 건 중국산 오리고기입니다.
순간 그때부터 바꿔 있었는데 근데 저도 못하는 정신이 안 쓰다가 너무 괜히 게 없어가지고 잘하고 어쩌다 미국산 돼지고기도 국내산으로 탈박 구매 식단에 올라가고 국산으로 알았던 중국산 배추김치는 원산지 거짓 표기 단골 메뉴입니다. 경남 농관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창원 산단에 있는 구내식당과 위탁급 식소 9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한 9곳과 미표시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값싼 수입산을 써도 음식으로 제공되면 구분하기 어렵고 구내식당은 큰 의심 없이 이용해 단속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위탁급식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한정된 소비자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좀 취약할 수 있다고. 경남 농관원은 위반 업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고 산업단지 구내식당의 원산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21일까지 학교 20곳을 대상으로 급식 현장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급식 지원 예산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경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창원 대상공원 인공전망대 빅트리의 흉물 논란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장 권한대행은 제기된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현대건설은 334억 원을 들여 빅트리 전망대를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감도와 달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현충일 행사에서 김해시가 시장 명의로 답례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 99,955명으로 집계돼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1966년 20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59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밀양시는 해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4-5배 많은 점과 청년 인구 유출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통영 도공항에 정박한 9.7톤급 고등어잡이 어선에서 어창 청소를 하러 들어간 외국인 선원 등 4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의식이 저하된 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남해고속도로 7원 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쳤고 화물차가 일부 차선을 막으면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6조 원을 밑도는 수치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74조 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 줄었습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론 반도체 사업부의 부진이 꼽힙니다. 주력 부문인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탓에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고객별로 평가와 출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메모리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대중국 제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도 판매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쌓인 재고를 손실로 잡았고 라인 가동률 또한 떨어지면서 실적이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반기엔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하고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적자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고 이 가운데 2조 8천억 원 규모는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LG전자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6,39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6% 줄었습니다. 주요 시장의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데 더해 미국의 통상 정책 또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됐습니다. LG전자는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며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는 요즘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마다 생존 수영 교육이 한창인데요. 제주에선 해녀와 해군이 힘을 보탠 특별한 생존 수영 수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서귀포 바닷물이 일렁이는 해녀 체험센터.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든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교육 현장입니다. 자, 입수! 해군의 꼼꼼한 지도로 위급 상황에서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기본 배영을 몸에 익혀갑니다. 실제 바다 환경에서 일상복을 입고 생존하는 기술도 배웁니다. 바다에 나와서 하니까 진짜 상황이 되었을 때 잘 시청할 수 있어요. 올해 교육에는 제주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제주 해녀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베테랑 해녀들입니다. 자부심 느껴요. 해녀로서의 저게 40년 제가 해녀를 했는데 이거 처음이거든요. 지난해 해군 해난구조대가 생존수영 교육에 나서자 어촌계도 힘을 보태겠다며 제안하면서 제주 바다에 맞춘 생존수영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어촌계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시작된 지 10년.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 실전형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33번째 생일을 맞은 손흥민. 토트넘 구단의 축하 속에서도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과연 손흥민이 10년간 정들었던 토트넘을 떠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손흥민의 33번째 생일에 맞춘 토트넘의 축하 영상부터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손흥민을 메인에 두고 홍보하는 것까지 최근 토트넘이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기만 하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이 이번 여름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팬분들도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설도 무궁무진합니다. 사우디 리그 팀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LAFC나 스승 모리뉴 감독이 이끄는 페네르바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새로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프랭크 감독의 구상이 거취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거로 보이는데 일단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끼고 있습니다. How can we play, Bentancur, Madison? How can we get that? But of course the younger ones as well. But of course Bergwall, Archie Gray, Odegaard, Udogie, all of them, I think have a high ceiling. 구단 입장에선 자유계약 전에 이적료를 챙기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10년을 헌신한 레전드를 떠나보내는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출전 의지가 강하면 남은 기간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다음 달 토트넘의 방한 경기 이후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주로 근육을 키우는 데 쓰는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식약처가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전문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시중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고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하지만 이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4년여 동안 이들이 판매한 전문 의약품은 17만 개, 시가 5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전문 의약품은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 제제였습니다. 대다수 고객은 체육관과 헬스장으로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분 한국 사람, 받는 분 한국 사람인데 이게 어디 수출이에요? 질병 치료 목적의 전문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끊거나 임의로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추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지방소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작 그 위기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삶을 버티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고향이 사라진다는 건 너무도 먼 얘기일지 모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와닿지 않았었고 그냥 어떤 신문 기사에서만 보던 그런 어떤 멀리 있는 단어 그렇게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모두가 떠난 줄만 알았던 지방에서 낭만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성에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느슨하고도 단단한 공동체, 낭만살롱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고성군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도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고성으로 돌아온 류주연 씨가 마주한 건 텅 빈 마을과 폐교된 마을, 지방소멸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고향에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청년들이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 그러나 류주연 씨는 느슨한 연대와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문화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청년들이 없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저 청년은 어디서 온 청년일까 이렇게 궁금해지면서 좀 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도시에는 그런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청년 커뮤니티 이런 거를 고성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영화를 보거나 뭐 공연 같은 거 볼 때도 그 바로 다른 도시 통영이나 진주나 다른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낭만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낭만살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3개월 시즌제로 운영되는 낭만살롱. 지금까지 이 모임을 거쳐간 청년들만도 150명이 넘는데요.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모임부터 시작해 현재는 소모임 3개와 회원들이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하는 모임으로 확장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기 고성군에 실제로 살고 있어도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거 낭만살롱 하면서 첫 번째는 소통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낭만살롱 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작은 장터가 열리는 날.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꺼내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물건들을 이제 박아두기 아까우니까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파는 이제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작고 소박한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과 연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 겹 더 쌓아갑니다. 이런 모임이 자꾸 많아져야 인구 소멸로 감소되고 고성의 젊은이들이 모이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행사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공연도 많고. 근데 고성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자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게 이끌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거나 협업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랑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은 줄 수 없지만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또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이 시골이다 보니까 청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을 만나서 그냥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류주연 씨가 품었던 작은 고민에서 시작된 여정. 청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만들어온 낭만적인 모임의 기록들이 이제 한 권의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지역의 그런 모습들과 현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조금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하고 낯선 곳일 수 있는 농촌. 하지만 고립과 단절이 아닌 연결과 연대를 선택한 청년들. 낭만살롱의 활동과 경험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시골 하면 갖고 계신 선입견 중에 하나가 텃세가 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살고 계시던 지역민과 새로 오시는 청년분들 사이에 어떤 교류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기회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은 서로를 알게 되고 오해도 사라져서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슨하고도 단단하게 연결된 청년들의 공동체. 이들은 연대와 소통이라는 낭만적인 방법을 통해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도 거창과 산청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한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경남은 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3.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의령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차츰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창원의 아침 기온이 24도, 고성이 2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밀양이 34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거창이 2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32도, 합천이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에 31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처음 맞는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거북선이 처음 출전해서 승리한 날을 기념했다고 하죠. K-팝, K-푸드를 넘어 K-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낮은 부품 국산화율, 또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공급망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축배를 드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7시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